자, 오늘은 이 독립원과 관련된 수업을 할 건데 오늘 독립원까지를 마무리하고 나면 이 품사 전체가 다 마무리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독립원 마무리하고 자 마지막까지 힘을 한번 내보자고. 이 독립원이 배워서 알겠지만 기능상 분류를 얘기할 때 우리가 독립원이라고 하고 우리가 의미상으로 분류를 할 때는 감탄사라 그래. 그러면 어떤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냐면 화자의 어떤 놀람이나 느낌, 그 다음에 불음, 대답 이러한 기준들을 충족시키는 단어를 우리는 감탄사라고 한다. 독립원이라고 한다. 그런데 특별한 단어에 의지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라 그랬거든. 이 단어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놀랐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놀라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드러낼 수도 있잖아. 우와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어떤 단어를 기반으로 해서 단어에 의지해서 표현한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그 자체로 직접적으로 표현한 거야. 나는 힘들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힘들다라고 하는 어떤 어휘, 단어를 통해서 표현한 건데 간접적으로. 근데 이게 힘들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자체는 어떤 단어에 의지하지 않고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그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나 어떤 이런 상태를 그대로 드러낸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단어를 우리는 감탄사라고 한다. 감정을 드러내지만 우리가 놀랐다, 힘들다 이런 걸 감탄사라고 하지 않고 우와, 이런 것들이 감탄사라고 말하는 건 이러한 기준들을 충족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특성을 봐보면 문장 내에서 다른 단어들과 관련을 잘 맺지 않아. 그러면서 화자의 어떤 의지와 감정을 나타내고 문장 성분상으로 얘기할 땐 나중에 배울 건데 문장론 가서 독립어라 그래. 자, 이렇게 아직 배우지 않은 거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거는 크게 염두에 두지 말고. 자, 근데 2번은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다. 자, 이 조사와 결합을 그러니까 하지 않지만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대다수의 문법 책에 보면 이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 품사는 감탄사도 그렇고 관형사도 그렇고 우리 지난 시간에 관형사 배울 때도 이걸 배웠는데 관형사와 감탄사는 일반적으로 조사와 결합 안 해. 이렇게 써져 있는 책들이 많아. 근데 최근에 언어생활에 보면 아니, 글쎄, 예 이렇게 감탄사들의 요나 아니면 야나, 는처럼 이렇게 조사가 붙은 형태가 일상적으로 요즘에 언어생활에 많이 쓰여. 자, 그래서 이 원래 품사적인 특징은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데 이렇게 일상생활에 쓰이는 것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근데 표준국어 대사에도 보면 아니 이 단어를 검색해보면 감탄사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아니요 이렇게 검색해봐도 감탄사라고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조사가 붙은 형태를 감탄사로 인정하는 것들이 나타나거든.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격조사는 좀 그렇지만 이 보조사는 붙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아직까지 정해진 건 아니야. 그런데 그러한 경향이 있고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것 정도만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조사와 결합하는 과정의 사례들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관점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내지는 이렇게 조사와는 결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관점 제시를 하고 나서는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런 제시 없이 그런 관점 제시 없이 너희들한테 조사와 결합하게 안 하게 이렇게는 절대 묻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런데 그런 경향성은 있구나. 이렇게 조사와 결합하는 어떤 언어 생활적인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구나. 자, 그래서 그것의 수정의 움직임도 좀 있구나. 요 정도만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자, 그다음에 형태가 변하지 않는 거. 뭐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건 다 불변어들이고 가변어는 이미 다 배웠었고, 그지? 자, 그다음에 놓이는 위치가 자유롭다. 자, 근데 그 이유는 이런 거겠지. 다른 단어들과 관련을 맺지 않으니까 자유로울 수 있겠지. 다만 우리가 4가지의 기준 중에서 대답하는 말은 대답은 중간이나 끄트머리 하지 않잖아. 문장의 첫머리에 주로 놓이게 된다. 자, 이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구어체에서 많이 쓰이고 자, 화자의 어떤 어조라든가 표정, 손짓, 몸짓 이런 것 등에 의해서 똑같은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감정을 나타낼 때도 있다. 자, 요거 정도는 좀 머릿속에 담아놓으면 좋겠는 게 주로 이제 구어에서 많이 나오는데 자, 어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언어적 표현은 아니지만 언어적 표현과 같이 수반돼서 입에서 나오는 말투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배웠겠지만 반언어적 표현 이렇게 얘기해. 어조나 속도나 뭐 이런 것들을 반언어적 표현이라 그래. 그런데 표정이나 손짓, 몸짓 이건 입을 다물고도 드러낼 수 있는 거고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어떤 의사표시를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비라는 말을 쓰는데 자, 그렇지만 언어적인 의사표시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비언어적 표현이란 말을 써. 그래서 똑같은 입에서 나온 표현이 반언어적 표현이나 비언어적 표현과 어떻게 수반되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동일한 것이 이렇게 다른 감정을 나타낼 수도 있다. 그래서 전부 다 밑에 예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런데 어떨 때는 놀라움, 어떨 때는 기쁨, 어떨 때는 슬픔, 어떨 때는 힘듦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것들이 얘네들과 묶여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자, 요거는 감탄사의 어떤 품사적인 특징이니까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문장 성분상으로는 독립어인데 이 뒤에 감탄사는 모두 독립어지만 모든 독립어가 감탄사는 아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서 할게. 지금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감탄사는 독립성이 굉장히 강해서 맥락 의존적 성격을 띈다는 말은 맥락이 주어져야만이 그 감탄사가 나타내는 의미가 어떤 건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맥락 없이 판단하기가 어렵다. 자, 그러면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감탄사의 어떤 종류를 표로 만들어 봤는데 이것들을 너희들은 다 외울 수 있니? 난 이거 못 외우겠더라고. 자, 그래서 낱낱이 단어들을 막 각개전투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런 감탄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머릿속에 담아놓는 게 더 중요하겠지. 근데 우리 조건 배웠잖아. 조건은 뭐였냐면 놀람이라든가 어떤 느낌 감정, 그 다음에 어떤 부르는 말, 그에 대한 대답하는 말. 이런 것들이 감탄사의 어떤 조건이 된다. 이 조건을 머릿속에 담아놓는 게 참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이나 주어진 문장이나 예시를 통해서 그것들을 적용하는 과정들이 좀 중요하다. 이거 다 외운다고 이게 다가 아니야. 이거는 내가 일부 뒤에 등이라고 써놓은 거 보이잖아. 이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외웠다고 감탄사 다 외운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외우겠다고 덤비지 말고 이런 기준들을 나타내는 말들이 감탄사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어떤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게 꼭 감탄사처럼 보이거든. 그렇지만 감탄사가 아닌 게 있어. 그러니까 왜 감탄사처럼 보이냐면 독립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거 감탄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 그렇지만 품사상으로 그건 감탄사라고 말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어.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문장 첫머리에 제시하는 단어, 제시어라고 하지 우리 보통. 자, 예를 든다면 이런 게 있어. 우리 청춘예찬이라는 수필 작품에 보면 청춘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서 청춘 이러고 콤마를 찍었거든. 그러니까 이 단어가 꼭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그럼 감탄사인가? 독립어, 감탄사인가? 이렇게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거야. 근데 얘는 명사지 감탄사라고 하지 않아. 역할은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 게 맞아. 그렇다고 독립적 역할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감탄사라고 말하지는 않거든. 꼭 신경을 써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우리가 놀람, 느낌, 부름, 대답할 때 부르는 말이 우리가 감탄사가 되는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수야 이런 것처럼 이름에 혹격조사를 붙인 말, 우리 격조사가 붙으면 문장 성분이 된다고 했는데 이때 호가 부를 호자야. 그래서 이름 뒤에 이렇게 부르면 꼭 이게 부른 말이니까 감탄사처럼 보여.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사를 결합시키지 않는 것이 감탄사의 특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격조사가 결합된 형태, 특히 조사 중에 우리가 최근에 조사가 붙는 경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격조사는 대부분 아니거든. 근데 이 격조사가 붙은 형태는 이 품사적인 특징을 어긋난 거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지 않냐면 감탄사라고 말하지 않아. 이거는 명사의 조사가 결합이 돼서 우리가 부르는 말이 되기는 해. 그러니까 독립적 기능을 하기도 하고 부르는 말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감탄사라고 말하지는 않아. 자, 그래서 문장 첫머리에 제시하는 어떤 제시어라든가 여기에 이름 뒤에 혹격조사를 붙인 말이라든가 이거는 꼭 역할이나 모양새 때문에 감탄사처럼 보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 두 가지는 감탄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1번에 해당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명사, 이런 예시에서 보면 이건 명사라고 말하는 거고 지금 이름에 혹격조사 붙은 건 명사와 조사가 결합된 형태다. 품사상으로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자, 이거는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2010학년도 6월달 모의평가에 감탄사와 관련된 문제 출제를 한번 한 적이 있어. 자, 문제를 잠깐 보면 보기를 통해 감탄사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봤다.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걸 따져라. 그럼 틀린 게 4개 있고 맞는 게 하나 있나 봐. 자, 아들이 아버지 저도 바둑을 배워서 명인이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명인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라는 말은 너 뭐라는 거야? 이 말이지. 자, 근데 더 이상 여러 맛 할 것 없다. 이런 뜻으로 쓰인 말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쓰인 건 아니잖니. 그러니까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지. 놀라서 다시 되묻는 말이야. 명인이 된다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그러니까 바둑판 하나 사주세요. 자, 니은의 얘가 긍정하여 대답하는 의미다. 맞는 얘기지. 근데 이제 리을까지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니은으로선 맞는 얘기네. 자, 디귿 보니까 글쎄 사줘야 하나 했어. 자, 근데 글쎄라는 말이 디귿이 시옷처럼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라고 하는 걸 보면 디귿은 디귿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시옷과 비교를 해야 되나 봐. 그러면 뒤에 시옷 가서 그걸 볼게. 그래서 사줘야 되나 그랬더니 사주세요. 예? 그랬어. 자, 리을 보니까 자, 2번에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놀라는 의미다. 이건 놀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의 의미인 거지. 자, 사주세요. 예? 이렇게 요청의 의미인 거지 놀라는 의미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리을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2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겠네. 자, 그랬더니 아버지가 얼마 전에 농구 선수 되겠다고 해서 농구공 사줬더니 작심삼일이었잖아. 근데 이번에도 흐지부지 할 거지? 그랬더니 아들이 그런데 작심삼일이 무슨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하는 가운데 음이 들어갔는데 자, 미음에 해당되는 4번을 보니까 문장의 중간에 쓰인 것을 보면 독립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겠다 그랬거든. 그런데 문장이 가운데 쓰이면 독립어 기능을 못 하느냐? 그렇지 않아. 아주 특이하게 뭐 특이하게까지는 아니지만 대답하는 말은 대체적으로 대답이 앞에 나오니까 앞에 놓이지만 대답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 뭐라고 배웠냐면 위치 이동이 자유롭다 그랬어. 앞에 나올 수도 있고 뒤에 나올 수도 있고 중간에 껴들어갈 수도 있고 위치 이동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말이기 때문에 자유롭다 그랬거든. 그래서 중간에 쓰인다고 해서 독립어 기능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4번도 틀린 거지. 충분히 말을 고르는 말이긴 한데 이렇게 말을 고르는 말이긴 한데 이것도 독립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말이다. 자,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자, 그건 결심이 사흘을 가지 못한단 말이긴 한데 이번에도 너 그러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아니요, 이번엔 다를 거예요. 자, 비읍 보니까 비읍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때 아니와 같은 의미래. 이게 웃기지 그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할 때 이때 아니는 놀라움을 나타내는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서 아니요 라고 할 때는 이건 부정의 의미거든. 아버지의 말을 부정한다는 의미로서 아니요 라는 말을 쓴 거야. 아니 저는 이번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라는 말이잖아. 자, 부정의 의미와 놀라운 의미가 어떻게 같은 의미야. 그러니까 5번도 정답이 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인데 자, 확인해 볼게. 자, 명인이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라고 했더니 아들이 글쎄요. 자, 아까 위에서 디귿 볼 때는 글쎄 이렇게 나왔는데 아들의 말에서는 글쎄요. 똑같은 형태인데 뒤에 요를 붙였어. 글쎄요. 잘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라고 했거든. 자, 근데 3번의 선택지를 보니까 디귿이 시옷처럼 나타난 걸 보면 감탄사도 상대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쓰일 수 있다. 자, 상대에 따른 다른 형태. 우리가 아들이 화자가 되고 아버지가 청자가 될 때는 요가 쓰이는데 아버지가 화자가 되고 아들이 청자가 됐을 때는 이 요가 없이 요가 드러나지 않고 글쎄 이렇게 쓰였어. 그러면 상대에 따라서 누가 누구한테 말을 하냐, 청자가 누구냐에 따라 상대에 따라서 형태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쓰였다라고 하는 말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3번은 명확하게 정답이 되는 게 맞아. 근데 결국 이건 요라고 하는 보조사가 결합될 수 있었냐 없었냐거든. 근데 이거는 선택지에서 너희가 보다시피 지금 조사가 결합할 수 있었냐 없었냐로 묻지 않고 상대에 따라서 다른 형태였냐 아니었냐 이렇게 우회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조사와 관련지어서 예민하게 직접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사가 붙은 형태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조사가 붙을 수 있게 없게 이렇게 물어보진 않는 거니까 너희들이 시험 볼 때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면 되는 거니까 거기와 관련돼서 강박적으로 이렇게 강박감을 가지고서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근데 대체적으로는 품사의 특성이 조사와 결합하지 않지만 아주 요즘에 언어 생활에 보면 좀 특이하게 나타나는 그런 형태들이 있다. 자,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해서 감탄사 단독 문제는 이렇게 한 문제였는데 2019학년도에 이렇게 2019학년도 9월달 모의평가에 품사 전체와 관련된 내용을 아우르는 2문제짜리 지문형 문제가 하나 있었어.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품사가 마무리된 김에 우리가 한번 풀어보는 걸로. 자, 그래서 한번 적용해 볼게.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이 문법의 장점이기도 한데 문법은 공부가 잘 되어 있고 머릿속에 조직화가 잘 되어 있으면 보는 정보의 양이 달라지기도 해.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빨라지고. 그러니까 정보를 다 보지 않더라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정보. 지금 우리가 이 내용들이 지금 보고 있는 요 화면에서 보고 있는 이 내용들이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들이거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때마다 이랬다 저랬다 바뀔 수 없는 내용들이야. 그러니까 품사에 대한 정의가 품사가 이렇게 나눠진다. 품사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잖아. 자, 그게 문법의 장점이기도 한데 그러면 학습한 내용이 머릿속에 잘 남아있으면 우리 지난번에 2문제짜리 문제, 우리 조사 문제를 풀면서 2문제짜리 푼 적이 있는데 그렇게 내용 일치를 볼 때는 그 내용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봐야 하기 때문에 봐야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65번 문제처럼 이렇게 적용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 내용이 잘 조직화되어 있다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거든.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머릿속에 정리가 얼마나 잘 돼 있고 조직화되어 있냐에 따라서 시간을 엄청나게 세이브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가 확인해야 되는 정보의 양도 많이 달라지는 거지. 이미 확인해야 될 게 머릿속에 들어있다면 확인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자, 근데 특이하게 65번, 66번 2문제가 65번 문제도 적용 문제였지만
66번 문제도 이렇게 적용 문제야. 이렇게 적용 문제일 때 내용일치 문제 같은 경우는 어디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틀리게 만들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적용 문제는 그 적용에 관련된 것들이 머릿속에 있으면 풀 수 있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일단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좋은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먼저 한번 봐볼게. 자, 65번 문제를 보면 다음 문장에서 기역부터 미음 중에 자, 위에 있나 봐. 위에 제시물이 있나 본데 기역부터 미음에 해당되는 예를 찾아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서 적절한 걸 따져보래. 자, 근데 여기 이렇게 예문이 나와 있고 자, 밑에 선택지가 나와 있는데 선택지를 보니까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요게 지금 놓여져 있는 자리를 중심으로 요 왼쪽 부분은 단어들이고 이 오른쪽 부분은 그 단어가 어떤 품사냐 이 품사명이 나와 있어. 그러면 1차적으로는 뭐 할 수 있냐면 이 단어가 그 품사에 해당되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 볼 수 있잖아. 그리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예문이 나와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판단하기 어렵다면 위에 올라가서 그 자료를 보면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풀 수 있다면 그 자료를 보는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문법의 장점이거든. 자, 그럼 예문 한번 봐보니까 옛날 사진을 보니 자, 문장이 두 문장이네. 옛날 사진을 보니 즐거운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더 세밀하게 말하면 문장의 층위를 더 나눌 수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보니까 옛날 사진을 보니 즐거운 기억 하나가 떠올랐대. 자, 그리고 1번부터 보니까 옛날, 사진, 기억 이런 단어들은 명사에 해당된대. 그럼 일단 이것이 맞는지를 한번 봐보자. 옛날 사진. 자, 명사와 명사의 형태가 될 수도 있지만 요거는 의라고 하는 관형격 조사가 생략된 형태로도 볼 수 있으니까 옛날의 사진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걸 명사로 봐도 무방하지. 왜냐하면 관형격 조사가 생략된 형태. 그리고 우리가 명사의 형태로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옛날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로 볼 수 있고 사진도 당연히 명사로 볼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요 기억, 즐거운 기억할 때 앞말에 꾸밈을 받는 관형어의 꾸밈을 받는 기억도 관형어의 꾸밈을 받고 있으니까 명사의 특징을 갖고 있어. 이건 명사로 판단이 될 것 같아. 자, 그다음에 2번 보니까 본이 떠올랐다라고 할 때 이때 본이는 보다에 뒷문장으로 이어주는 니라고 하는 연결어미가 쓰인 거고 이 떠올랐다도 기본형이 떠오르다인데 떠오르에 at을 붙이고 여기에 다가 붙은 형태야 지금. 자, 그렇게 보면 동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동사의 판별 기준이 뭐였냐면 현재형을 붙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뭐 명령, 청형을 붙일 수 있느냐, 진행형을 붙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거든. 자, 근데 이 보다 같은 경우는 옛날 사진을 본다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즐거운 기억 하나가 떠오른다 이 at 대신에 현재형에 니은을 쓰게 되면 떠오른다 이렇게 현재형을 표시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동사의 어떤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일단은 앞에서 열거했던 단어와 이 품사를 연결시킨 말이 틀리지 않아. 3번 보니까 디귿의 하나는 그러니까 하나는 디귿에 해당되고 수사라 그랬어. 근데 하나를 보니까 하나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 뒤에 우리 수사와 수관형사 구분할 때 조사가 붙을 수 있으면 수사라 그랬고 조사가 못 붙으면 수관형사라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 뒤에 가라고 한 조사를 붙였기 때문에 수사다. 체온의 일본이 수사다. 맞는 얘기지. 자, 그럼 여기서도 3번 선택지는 맞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4번 보니까 을 가는 조사. 이건 당연한 거니까. 근데 5번 보니까 즐거운에 해당되는 것이 관형사래. 근데 우리는 관형사와 이 관형사와 관형사형을 이제 구분할 수 있거든.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이 관형사는 단어 자체가 서술 기능이 아니라 수식 기능이야. 그런데 관형사형이라는 말이 붙으면 이거는 원래 관형사가 아니고 뭐라고 배웠었냐면 관형사가 아니라 용언이라 배웠어. 근데 용언인데 용언은 원래 서술 기능이지. 근데 용언에 어떤 어미가 결합이 된 거냐면 이 전성 어미가 어간에 결합이 돼서 용언의 서술 기능 외에 다른 품사들이 하는 역할로 바꿔줄 때 우리가 그 바꿔주는 어미를 전성 어미라 그랬고 그래서 이 전성 어미가 붙은 형태가 관형사가 아니지만 관형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랬어. 그런데 이 즐거운은 즐겁다라는 말에 여기에 니은이 붙은 거거든. 그래서 비읍 불규칙이 돼서 비읍이 우로 바뀌어서 즐거운이 된 거야. 그럼 우리 이제 불규칙 활용도 배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성어미도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이 활용 형태, 이 즐거운이라고 하는 활용 형태를 끄집어낼 수 있어. 근데 여기는 즐겁다라고 하는 용언에서 온 거야.
근데 그 용언이 여기서 말하는 이 관형사 형 전성 어미를 취해서 관형어의 역할을 한 건 맞지만 이거는 관형사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관형사가 아니라 즐겁다는 형용사야. 근데 형용사인데 역할만 잠시 관형사의 역할로 바꿔준 거니까 정확하게 말한다면 형용사의 관형사형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 이제 이 설명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 설명이 이해가 돼야 해. 이 설명이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복습을 해야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 65번 문제는 이 5번이 정답이 되고 위에 나와 있었던 정보들이 사실상은 필요 없었던 문제들이었어. 바로 어떤 머릿속에 정보가 담겨져 있다는 가정하에 내가 문제를 지금 이렇게 풀긴 했지만 이 가정하에 풀었던 건 맞지만 정보만 머릿속에 있었다면 이렇게 적용 문제 풀어낼 수 있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66번을 보니까 A를 참고해서, 자, 범위가 A인 것 같은데 A를 참고해서 보기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그러면 이렇게 자료들이 나왔는데 보기 밑에 선택지를 먼저 보니까 동사와 형용사는 달리 1번에 보니까 동사와 달리 형용사는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 명령형의 청유형 어미와 명령형이나 청유형 어미와 결합할 수가 없다. 의도하는 말이나 목적하는 말을 나타내는 그런 연결 어미와 결합할 수가 없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기준에서 우리가 다 배웠던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동사에는 붙을 수 있어. 선어말 어미가 붙을 수도 있고,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붙을 수도 있고, 명령형을 붙일 수도 있고, 청유형 붙일 수도 있고, 의도나 목적 다 붙일 수 있었어. 근데 형용사는 이게 다 안 됐어. 왜냐하면 형용사는 기본형 자체가 현재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를 붙이지 않았고, 형용사는 상태와 성질이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명령이나 청유를 붙일 수가 없었어. 기억나지? 그 다음에 행위이기 때문에 의도할 수 있고 목적할 수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은 의도나 목적형을 나타낼 수 없었어. 이건 동사와 형용사를 나누는 기준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던 거였어. 그러면 4번에 보니까 있다 없다라는 구체적 단어를 주고 있다와 없다는 상태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동사로 쓰인대. 근데 5번에 보니까 크다와 길다는 형용사 동사 모두 쓰인대. 그러면 형용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고 같은 형태가.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품사통형이라는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될 문제거든. 자, 그리고 D와 E만 보니까 자료를 먼저 보니까 여기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요 는은 관형사형 어미 는은 동사에만 붙을 수 있었는데 있다 없다에 지금 는이 붙어 있네. 자, 그리고 여기서는 크다, 여기서는 큰다, 여기서는 길다, 여기서는 긴다. 이렇게 동사의 특성과 형용사의 특성의 자료를 다 보여줘. 그러면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범위가 우리 지금 A라고 나왔잖아. A를 참고하러 나왔으니까 그러면 A 파트만 한번 봐볼게. A 파트만 확인 한번 해볼게. 자, 그런데 실제로 단어의 품사를 분류할 때는 분류가 쉽지 않은 것들이 있다. 자,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이 대표적인데, 자, 사물의 속성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와, 자, 속성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와 사물의 작용의 일종인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일부 동사. 자, 작용의 일종인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일부 동사는 의미상 매우 밀접해서 좀 더 세밀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자, 가령 예를 들어주네. 햇살이 밝다. 요 밝다에서의 밝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고 날이 밝는다에서의 이때 밝다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이다. 자, 근데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또 다른 기준으로 활용 양상을 내세우기도 하는데 동사와 달리 형용사는 원칙적으로 선어발음이 는이나 니은, 관형사형 어미 는, 그 다음에 청유나 종결어미, 그 다음에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이런 것들과 결합을 할 수가 없대. 우리 이거 이미 다 배웠던 것들이야. 그치? 자, 그래서 선어말 어미를 붙일 수 있는 건 동사고 못 붙는 건 형용사. 관형사형 어미 는을 붙일 수 있는 건 동사고 못 붙이는 건 형용사. 그 다음에 명령 청유나 의도 목적을 붙일 수 있는 건 동사, 못 붙이는 건 형용사. 우리 이거 이미 배웠었어. 다만 자, 예외적인 게 있나 봐. 있다의 경우는, 자, 우리가 지금 있다와 관련된 예문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있다의 경우는 품사를 분류할 때 더욱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조건이 있나 봐. 자, 존재나 소유와 같이 상태의 의미를 나타내는 있다는 형용사로 쓰인 거고 장소에 머무는 의미인 있다는 동사로 쓰이는 거래. 자, 그래서 동사 있다뿐만 아니라 그 형용사에 있다가 관형사형 어미 는과 결합하기 때문에 그렇대. 동사로 분류된 이유가 그렇대. 자, 그리고 형용사에 없다의 경우도 단위어인 동사의 형용사 있다와 동일한 활용 양상을 보이기도 한대.
자, 그러면 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네. 자, 존재나 소유의 의미로 나타낼 때는 형용사로. 그 다음에 장소의 머문 이런 의미로 나타낼 때는 동사로. 자,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밑에 내려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자, D와 E가 중요했었는데 우리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조건 다시 보고 왔지만 A를 보고 왔지만 A, B, C의 자료는 지금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표시했을 때 이것들은 전부 다 동사, 형용사의 일반적인 특징, 우리가 배우고 왔던 특징과 똑같기 때문에 1, 2, 3번엔 문제가 없었어. 근데 이제 4, 5번 중에 정답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돈이 있다, 자, 돈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나에게는 돈이 없다, 돈이 없는 사람. 지금 요 뒤에 자료를 보면 자, 있다, 없다는 상태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그랬어. 그러면 있다, 없다가 상태의 의미를 나타내는 게 맞거든. 돈이 있다, 돈이 없다. 그러면 돈과 관련된 상태를 나타내는 게 맞는데 아까 위에서 A에서 뭐랬냐면 상태를 나타낼 때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라 그랬고 있다가 어떤 장소에 머무는 의미로 쓰였을 때는 동사로 쓰인다고 했으니까 이건 내용일치상 틀렸네. 그래서 정답이 4번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크다와 길다는 동사와 형용사로 모두 쓰이고 있다. 자, 비문 표시가 예문에 지금 없고 자, 크다도 성립이 되고 큰다도 성립이 돼. 자, 그러면 여기서 큰다는 이 니은이라고 하는 받침의 니은의 선어말 어미를 쓰인 거고 그 다음에 길다라고 되어 있기도 한데 이 긴다는 길다에 니은이 붙은 거고 다가 붙은 거잖아. 그러니까 니은 앞에서 리을이 탈락되고 긴다가 된 거야. 자, 그러면 이것도 동사제거인 특징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동일한 형태가 형용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확실해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자료 정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양은 이 문법 같은 경우는 공부가 잘 돼 있을 때 특히 적용하는 문제였을 때 내용일치를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적용하는 문제 있을 때는 이렇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그래서 이 배웠던 내용들을 그냥 다 냅두고 머릿속에 또 파묻히게 냅두면 안 되고 머릿속에 다시 활성화 시켜놓고 조직화 시켜놔야 돼. 문제에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그랬을 때 시간 소비가 굉장히 그러니까 불필요한 시간 소비가 없어지고 오히려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 한 문제만 더 풀고 마무리할 건데 작년 9월달 모의평가 문제야. 자, 이거는 문장 성분과도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5개의 자료와 여기 나오는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가 매칭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자,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했는데 이 5개의 자료하고 밑에 선택지를 이렇게 매칭시켜 가면서 보면 될 것 같아. 빵은 동생이 간식으로 제일 좋아한다 그래서 요 빵은이야. 자, 그러면 1번 보니까 명사가 격조사와 결합해라고 했거든. 이 목적으로 쓰였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이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갈 필요 없이 요 조건상에서 명사가 격조사와 결합한 게 맞느냐. 그러면 빵은 명사가 맞거든. 근데 은은 격조사가 아니라 우리 뭐라고 배웠냐면 보조사라고 배웠어. 보조사. 그러니까 보조사라고 하는 차이를 나타내는 보조사, 대조를 나타내는 보조사 이렇게 배웠거든. 그러니까 격조사와 보조사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었어야 돼. 그러니까 1번은 정답이 안 돼. 2번 보니까 형은 아주 옛 물건만 항상 찾곤 했다는데 아주라고 했는데 아주가 부사 자체가 관형사를 수식하는 부사어로 쓰였대. 근데 물건이긴 물건인데 옛 물건이고 자, 그리고 아주 옛 거야. 아주 옛 것이야. 그러니까 뒤에 관형사를 수식하는 것도 맞고 그리고 이 아주라고 하는 것이 뒤에 나오는 관형사를 수식하지만 관형사를 수식하는 역할도 부사가 한다고 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네. 근데 3번에 보니까 명사가 조사와 결합 없이 주어로 쓰였다 그랬는데 지금 일단 여기에 어른을 보면 어른은 명사잖아. 근데 어른 뒤에 어떠한 조사가 결합되어 있지 않아. 그럼 여기까지의 조건이 맞는 건데 이게 주어로 쓰였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주어는 주체여야 되는데 되다. 이 되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나중에 보어가 잘 설명할 거니까 이 설명만 좀 들어놔. 자, 되다. 여기에 지금 돼서라는 말은 되다에 어서가 붙은 말인데 이 되다라는 말은 앞에 두 자리를 필요로 해. 하나는 주어고 하나는 여기 보어라고 하는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해. 그런데 이 되다라는 말에 앞에 나오는 말은 무엇이 되다 또 되다 말고 아니다도 마찬가지인데 되다 아니다는 그 앞에 어떠한 문장 성분 하나를 요구하는데 요 자리를 보어라 그래. 근데 무엇이 되었다. 지금 여기서 어른이 되다라는 말인 거니까 이때 어른이라는 말은
되다가 필요로 하는 그 앞에 문장 성분이야. 근데 요 자리를 우리가 되다 아니다 앞에 나와 있는 문장 성분, 주어가 아닌 문장 성분을 보어라고 하는데, 이때 예문에선 지금 어른이 보어의 역할을 하고 있지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거는 우리가 따지는 3번 선택지를 따지는 건 지금 품사상으로 따지는 건 아니고, 품사상으로는 지금 맞지만 문장 성분의 개념으로 따져야 되는데 아직 안 배운 개념인 거야. 요건 그때 가서 설명을 다시 할 건데, 이 주어나 보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머릿속에 안 담아도 돼. 그러면 이 문제상으로 너희가 지금은 확인하는 건 명사가 조사와 결합 없이 이것이 조건이 맞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 확인해도 괜찮아. 뒤에 가서 다시 문장 성분 배울 거니까. 근데 지금 이 자리는 보어 자리지 주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3번은 틀린 거야. 이 설명은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어. 자, 4번 보니까 친구가 내게 준 선물은 장미였다 그랬거든. 근데 이것이 명사가 어미와 직접 결합했다고 했는데, 명사는 어미와 결합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때 이 장미였다는 장미의 였다 이렇게 붙은 표현이 아니잖니. 이때 엿은 축약 형태야. 이 었다야. 이 엿에 다가 붙은 건데, 여기서 원래 서술격 조사 이다지, 여기에 이 지금 이다는 활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시제를 나타내는 엇이 껴들어간 거야. 이게 어간의 역할이고 이 다는 어말어미의 역할인 거니까 그 중간에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들어간 거야. 우리가 조사에서는 어간 어미가 쓰이지 않지만 이 서술격 조사는 아주 특이하게 활용을 하기 때문에 어간 어미의 어떤 역할을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중간에 엇이 껴들어간 거고, 이것이 결합돼서 엿이 된 거지. 지금 명사 장미가 어미와 직접 결합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 장미가 결합된 것은 서술격 조사와 결합을 한 거야. 그 서술격 조사 내에서 엇이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가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4번은 설명이 틀렸지. 어미와 직접 결합이 틀린 거야. 자, 그 다음에 다람쥐 3마리가 할 때, 이때 새는 수사가 명사를 수식한다 그랬는데, 수사는 특징이 체언의 역할이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은 수사에게 없어. 그리고 이때는 세 마리 뒤에 이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가 나왔고, 앞에 쓰인 새는 수사가 아니라 우리가 배웠지만 수관형사였어. 자, 그러니까 5번도 정답이 될 수 없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돼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감탄사까지 정리를 했고, 그 뒤에 문제풀이를 조금 품사 일반론에 관련된 문제풀이까지 하는 바람에 시간이 좀 늦어지긴 했는데, 시간이 많이 길어지긴 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품사 전체를 마무리한 거야. 근데 항상 마무리가 되었다는 건 즐거운 일이기도 한데 항상 두려운 일이기도 하거든. 배웠던 것이 머릿속에 잘 남아있어야 즐거운 거지, 배웠던 내용들이 배웠는데 시간은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배웠던 내용이 머릿속에 사라져 있으면 이건 정말 시간 소비를 한 거야. 그래서 문제풀이를 내가 그때그때마다, 원래 처음에 계획은 문제풀이 할 계획이 아니었는데 문제풀이를 했던 이유는 그 중간중간에 그 단계에 맞춰서 배웠던 내용들이 머릿속에 남아있느냐, 어떤 부분이 복습이 돼야 되고 어떤 부분이 잘 숙지가 됐느냐를 점검하라고 한 거야. 지금 이 시간에 이 문제풀이를 한 것까지. 그래서 너희들이 문제에 맞고 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선택지를 설명할 수 있는, 내가 5개 선택지를 전부 다 설명하면서 이 문제풀이를 했는데 이 선택지를 내가 문법적으로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런 점검점을 만들어 준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까지 아주 중요한 파트, 품사 전체의 파트를 배웠어. 그래서 그 품사에서 배웠던 내용들로 이렇게 평가원에서 출제했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너희가 해결할 수 있어야 되지, 내가 해결한 걸 듣고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아 그러면 이해가 됐구나, 이해한 차원과 너희가 알고 있는 차원은 분명히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다르니까 너희는 꼭 너희들이 복습한 상태에서 문제가 풀릴 수 있냐를 다시 점검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복습해야 되는 거야. 자, 긴 한 파트가 끝난 거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단어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어떤 짜임새를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고, 그렇게 설명하기 위한 이것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이 재료인 거야. 그래서 숙지를 좀 잘해야 되고 복습을 철저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가장 밑바탕 베이스에 깔려야 돼. 그래서 잔소리가 길어지는데 복습 잘해줄 거라고 믿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형태소 단어, 그리고 그 뒤에 단어의 짜임새, 이렇게 수업을 할 거야. 자, 복습 다시 철저히 하고 나랑 다음 수업에서 만나는 걸로 할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 고생했어.